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권오욱입니다. 저는 언어지능연구실을 책임지고 있고요. 저희 언어지능연구실에서는 챗GPT와 같은 언어 처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생성형 언어 모델에 대해서 기술적인 이야기와 더불어 약간 이제 공포적인 얘기, 공포스러운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약간 이해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챗GPT를 지금 쓰고 계신 분들 계신지 한번.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네요. 저도 이제 챗GPT에게 요새 저희들은 이제 강연이나 어디 가면 다 이렇게 챗GPT에게 물어보고 합니다. 그래야지 강연이 시작되기 때문에 챗GPT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와서 뭘 강연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해를 얻고 실행인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좀 영향 미칠 수 있는지 이제 얘기를 우리 학회의 목적에 맞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자세하게 그러면 강연 내용을 한번 적어봐줘 했더니 이렇게 강연 내용을 기술적 이해, 현재와 미래, 기독교 신앙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이해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이제 설명해 두려고 했더니 이렇게 제 생각과 거의 유사하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제가 봐도 이제 전문가의 생각과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AI 쪽 연구를 하면서 얘를 동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많이 적힌 내용들이 다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약간 이제 추상적인 것들이 많고, 제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제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줘 하면 구체적인 얘기 또 안 하고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리면 별로인가 얘기하실 건데 사실 매우 뛰어난 겁니다. 이거 보고 잠도 못 잤습니다. 저희들이 한 30년, 70년 동안 연구했던 것들이 그냥 하루 만에 해결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챗GPT가 만약에 사람처럼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화하고 있는 이제 기억들을 다 신경망에 저장하고 대화를 할 건가요?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인공지능 시스템은 입력을 받고 무조건 출력하게 됐습니다. 한번 받은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문맥을 다 이해하면서 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것은 저희들 같은 이제 공학자들의 테크닉입니다.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것들은 이제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대화했는 내용들을 모두 저장했다가 마지막 질문할 때 그 시스템과 대화했는 것들을 같이 위에 붙여주면 시스템이 이런 대화들이 있었구나 이해하고 답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처럼 경험을 이해한다든지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입력에 대해서 대답만 한다. 고 보시면 됩니다. 어떠한 생각하는 동물처럼, 생각하는 기계처럼 보이겠지만, 학자들이 보기에는 그냥 추론하는 머신이다. 어떤 기계를 내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순서는 챗GPT가 알려준 대로, GPT-4가 알려준 대로 한번 비슷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아실 거고, 기존에는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챗GPT가 타나면서 여러 가지 일을 어떤 걸 물어도 대답할 수 있는 이제 기술까지 갔습니다. 이것은 언어 지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각이나 딴 데에서는 아직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언어 처리에서만 이제 가능한 얘기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시스템의 이제 학습 방법은 인간의 학습 방법과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얘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작은 샘플만 보고도 유추하고 다 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얘는 참 많은 학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새로운 생각이나 뭐 창조, 자기 주장을 가진다든지 거절한다든지 호기심을 가진다든지 인간이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이 기계는 할 수 없습니다. 자,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보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머신러닝과 딥러닝 그리고 지도학습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학습은 이제 주어진 문제와 정답이 있을 때 문제와 정답을 같이 학습시키면서 알려주는 방식인데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기능은 이제 선택입니다. 결정하는 기능입니다. 어떤 선택지가 있는데 그 선택지 중에 한 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개와 고양이를 고르는 문제가 있다면 이 두 개의 선택지 중에 한 개를 결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학습이 되도록 저희가 연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이 결정의 연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결정하는 생명체인데 하나님 주신 결정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인공지능은 사람의 결정을 돕는 기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인간이 하는 결정과 비슷한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간에 대체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좀 기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문제가 있다면 1980, 90년대까지 2000년대까지 규칙으로 처리했습니다. 머리가 짧으면 남자, 길면 여자, 수염이 있으면 남자, 없으면 잘 모르겠고 이런 식의 규칙들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머리가 짧으면 이런 것들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쉬워 보이지만 사람은. 그런데 항상 규칙에는 예외가 있기 때문에 이 예외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머신러닝이라는 기법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많은 데이터로부터 어떠한 자질들을 결정할 수 있는 자질들을 미리 추출하고 그 자질들의 값들을 수치하고 이 수치화되는 것들의 가중치가 있을 건데 결정하기 위한 어떤 역할이 가중치가 있을 때 이 가중치를 데이터로부터 학습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질이 얼마큼 가중치를 가지고 있느냐 결정할 때 그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 머신러닝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저도 이 시대의 사람인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자질 추출에 뛰어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AI 시대에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언어 처리 전문이라 하면 언어학이나 인지학 쪽에 이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언어학적인 거나 철학적인 것들, 인지학적인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고 공학적인 걸 가지고 연구했고 이쪽 시각 쪽은 시각에 대해서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 프로페셔널들이 전문했는데 이것이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것이 딥러닝이 들어오면서 뉴럴넷이 들어오면서 이 자질 추출이라는 것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학습 데이터로부터 바로 처리가 됐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약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역할들이 줄어들고 머신러닝만 저희가 둘러하고 있었는데 머신러닝 쪽만 더 포커스 맞추게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머신러닝은 1957년에 이미 이제 인간의 신경망을 본따서 만든 것인데 여기 보시면 노드와 노드 사이의 웨이트를 이제 밑에 계층에서 다 위에 계층 간에 이제 가중치를 가지고 아까 학습할 때 가중치 보셨죠? 그 가중치를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이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학습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딥러닝이라는 것은 이 층이 깊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컴퓨팅 파워가 약해서 한두 개 했었는데 2010년이 들었으면서 이걸 12개, 8개, 지금은 600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전에 2010년대에는 한 12개만 해도 엄청난 깊었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이미지를 주고 이미지 값을 가지고 물론 이게 웨이트 값들은 처음에는 초기화시키는데 랜덤하게 초기화시킵니다. 이미지 값을 초기화시켜 놓으면 이 값을 가지고 입력을 주면 이 입력을 통해서 쭉 나와서 아웃풋에 남자는 0.6, 여자는 0.4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정답을 가지고 우리가 얘는 여자인데 1.0인데 너 남자로 0.6 했으니까 너와 관련된 것들을 전부 다 가중치를 까고 여자 쪽 가중치를 올려 있는 이제 학습을 백프로포케이션이라는 것으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기계는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수백만 번, 수천만 번 이렇게 학습하게 되겠습니다. 목적 함수를 줘서 정답과 비교해서 열심히 학습 공부해라 이렇게 하면 이 기계는 참 순종해서 열심히 딴짓 안 하고 그대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이미지가 들어오면 여자라는 것을 맞추는 가중치로 학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학습되는 것들을 분석해 봤더니 로우 레벨 층에서는 자질 추출할 때, 이제 이미지 자질 추출할 때처럼 엣지를 이제 선들을 어떤 선들이 있는지 찾는 쪽이 이제 자질 추출하고 있고 중간층에서는 눈이나 코 핑면들을 찾는 걸 하고 있고 하이 레벨로 갔을 때는 이 신경망에서 추상적인 것들, 얼굴 형태나 어떤 얼굴 형태나 이런 것들을 찾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옛날에 했던 것들이 얘가 스스로 데이터를 보면서 학습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 없고 이게 더 잘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테크닉으로 한 것보다 통계적 방법이나 테크닉이나 이런 것들보다 얘가 그냥 하는 것이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 시대에 이제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아주 복잡한 이제 시스템들은 모듈을 많이 두고 있는데 학습 데이터만 있으면 그냥 한 개의 이제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시대가 왔고 또 놀라운 것은 기존에 이제 머신러닝 통계적 방법은 학습 데이터의 양이 아무리 늘어나도 성능이 일정 범위에서 멈추었는데 비해서 이것은 학습 데이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성능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대에는 저희들이 이제 네이버나 대기업보다 저희들이 훨씬 인공지능에서 잘했었는데, 이런 시대가 오고 나서부터는 저희들은 데이터가 이만큼 있는데 네이버나 구글은 데이터가 이만큼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성능 차이가 나겠죠. 같은 기술이라도. 그래서 데이터가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기술이라도 오히려 점하게 되는, 그래서 거대 기업의 주도로 모든 시대가 이제 흘러가는 이제 딥러닝 시대가 왔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이제 대해서 좀 기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언어 트리, 챗GPT는 어떤 거냐? 컴퓨터가 사람 말을 이해하도록 하는 이제 시스템이 되겠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연구할 때는 이와 같은 문장이 들어오면 이 문장을 단어 단위, 행토소 단위로 다 나누고 얘가 어떤 품사인지 알고, 이게 어떤 이제 고유명사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고유명사가 아닌 것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다 분석을 하고, 이미 이제 분석을 하고 구문 구조나 의미역, 그리고 상호 참조, 저거, 그때 그가 뭔지 저것이 뭔지, 또 생략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한국어 생략된 부분이 뭔지 다 찾아서 번역을 한다든지 검색을 한다든지 질의응답을 한다든지, 저희들이 이제 애트리 같은 경우 엑스브레인이라고 해서 EBS 장학 퀴즈 할 때 이제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이겼는데, 그때 1913년인가 16년인데 그때는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그 장학 퀴즈에서 저희가 했는 방식인데, 이것들이 전통적인 자재 추출한 방법입니다. 이게 되게 이렇게 되면 엄청난 이제 테크닉과 기술력이 있어야 지금 가능한데, 지금 머신러닝에서는 이것들이 다 생략되고 입력 데이터만 넣으면 바로 학습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새로운 지식을, 기존 지식과 새로운 지식을 이제 생성해내는 추론이나 인간이 할 수 있는 생각을 하는 것들은 난제였습니다. 이건 영문이 이제 풀기 너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챗GPT를 써보시면 이게 바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챗GPT는 뭔가 하면 언어 모델인데, 언어 모델은 특정 문장에 주어졌을 때 다음에 나타날 단어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보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조금 전에 봤던 이러한 모든 자연어 처리하는데 기본적인 백그라운드의 기반 기술이 되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1950년부터 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어의 언어 모델이 있고 영어의 언어 모델이 있고, 한국어 중에 또 법학적인 언어 모델이 있고 한국어 중에 의학적인 언어 모델이 따로 있다. 그래서 따로따로 연구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이렇게 글자를 치면 다음 글자가 뭔지 알 수 있는 것도 가장 작은 언어 모델이 되겠습니다. 구글의 검색 언어 모델, 네이버의 검색 언어 모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 쪽도 당연히 이제 딥러닝이 시각적처럼 딥러닝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딥러닝 머신을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텍스트는 심볼입니다. 문자인데 이 문자가 신경망에 들어갈 수 있는 수치, 리얼 밸류로 바꿔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기반이 되는 것이 딥러닝 언어 모델이겠습니다. 어떤 단어를 하나 주고 그 단어의 좌우에 나타날 단어들을 맞추는 학습을 수억만 번 한다면 얘가 어떠한 이제 프로젝션이 될 건데, 이 프로젝션 됐을 때 보면 남자와 아저씨, 왕이 이제 여자하고 이제 벡터가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심지어 왕에서 남자를 빼고 여자를 더하면 여왕과 비슷한 의미로 간다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을 가지고 신경망에 이제 적용해서 언어 처리에 대한 딥러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의 문제는 손이 참 곱다와 문이 고장나서 손을 봐야 한다, 이 손이 의미가 다른데 같은 벡터로 가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그 연구 중에 한 개가 궁극적인 모델이 챗GPT고 GPT-4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해서 신경망 언어 처리에 가장 중요한 이제 모델이 되는데, 이러한 모델이 나타나면서 이제 챗GPT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말씀드리면 트랜스포머 모델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쉽게 설명드리면 2017년에 구글에서 자동 번역기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한국어를 다 입력을 넣어주면 인코드 이해 부분에서 이것을 다 이해해서 디코더 쪽에서 이제 번역 시작해 하면 디코더 쪽에서 영어를 하나씩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생성 부분이라고 하고 요거 이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다른 신경망과의 차이는 자기 옆에 것을 알 수 있다. 옆에 것과의 가중치를 서로 이제 알아서 더 성능이 좋아졌다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이 등장해서 성능이 구글이 엄청난 자동 번역 성능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모든 이제 번역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어느 모델도 이것을 사용하자 해서 그 유명한 버튼은 이쪽 반만 잘라서 언어를 이해하는 모델, 그리고 오픈 AI에서 그 유명한 GPT는 이쪽 생성 모델만 가지고 반씩 잘라서 언어 모델을 만듭니다. 버터기에서 언어 모델을 만드는 것은 이렇게 원문이 주어졌을 때 이 원문에서 두 단어 정도를 없애버리고 이 두 단어를 맞춰보라고 학습하는 방식이고, GPT 기에는 하나씩 생성한다고 했죠. 이 생성 모델은. 그래서 어떤 입력 문장이 주면 다음 단어를 맞춰봐라는 학습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은 어떤 것을 자꾸 생성하게 되고, 이 시스템은 어떤 문장 구조나 의미 구조들을 파악하고 이해하게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해력이 뛰어나고 얘는 생성력이 뛰어난 어느 모델 두 가지가 각각 있었고, 구글과 이제 오픈 AI 영역의 싸움이 되겠죠. 그런데 오픈 AI 쪽에서 1.5빌리언까지 만들고 난 다음에 봤더니 얘가 일반화 가능성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꿈꾸던 일반화 지능 가능성이 보였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너무 빨리 가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GPT-4를 만들었는데, 이 시대에 이제는 이 온시 코퍼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온시 코퍼스를 버트나 이런 것들을 학습하고, 기존에 이제 많은 기계 학습 데이터가 필요한 것들을 간단하게 조금만 데이터만 가지고 여기다가 미세 조정만 해도, 목적합사 미세 조정만 해도 성능이 기존의 기계 번역 엄청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것보다 성능이 또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대 기업들의 이제 영역에서 탈피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 또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공하는 곳들이 이제 거대 기업인데 저희 애들도 이것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GPT-4는 3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아주 크게 만들면 어떤 일반 상황과 나타난다 생각했기 때문에 GPT-2의 한 50배 정도 크기를 키웠더니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그냥 영어로 번역해줘. 그럼 번역도 되고, 샘플을 한 개 정도 주면 더 잘 번역되고, 여러 개 주면 번역이 잘 된다. 그것까지 보였는데 사실 이 성능이 앞에 이제 설명했던 것들보다 성능이 낮았습니다. 많이 모자랐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건 당연히 될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학습 데이터가 워낙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이 번역 데이터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 거대 모델이 잘 되게 되면 얘들이 독점할 시대가 올 거다. 이 시대가 끝나고 이 시대가 올 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시대에 이제 살고 있었는데 이 시대가 오래 갈 거라 생각했는데 이 시대가 3년 만에 이제 종식되고 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즉, 큰 낮은 모델만 만들면 나머지 모든 어플리케이션은 얘를 사용해야 된다. 시대가 왔습니다. 좀 신경망에서 설명을 잘 드리고자 하면 GPT-3 같은 경우에는 한 파라미터 학습하는데 2개의 특권을 사용했는데 너무 적은 학습 데이터를 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라미터가 큰 거, 신경망이 큰 거와 더불어서 학습 데이터를 많이 써야 되는 것이 또 유리한데, 학습 데이터를 어느 정도 쓰는 것이 유리한가? 돈이 한 100억씩 들거든요. 100억씩 드는데 파라미터를 70개 하고 데이터를 크게 하는 것이 더 가성비가 좋다. 그리고 성능도 뛰어나다. 그래서 지금은 한 파라미터 학습하는데 20개 특권 정도 쓰자 얘기도 있고,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GPT-3는 그냥 크게 학습시키고 딴 기능이 나타나는 걸 봤는데 그게 아니라 학습시키고 여러 가지 일을 시켜보는 거죠. 설교해봐, 그 다음에 기도해봐, 이렇게 학습을 이제 하는 것들에 사람들이 학습을 막 시켰었어요. 데이터를 주고 시켰더니 묵상을 해봐 하면 묵상을 합니다. GPT-4 묵상 잘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잘하고요. 할 수 있는 능력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스턴트 GPT라는 것이 생겼는데 그 인스트럭션 하는 것들을 크게 키우고 이 인스트럭션 할 수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기계가 자동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이 기계가 자동으로 평가해서 가중치를 조절하는 방법을 연구했는데, 이 사람이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지도 학습했는데, 이때 사람들이 평가할 때 생성 모델이 생성한 결과들을 보고 평가의 유용성이라든지 무효성, 정직성 순으로 나열해서 될 수 있으면 유용성과 무효성, 정직성이 나타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홀루시네이션이나 약간 악의적인 말들이 약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스트럭션 했더니 작은 모델에서도 자기보다 150배 큰 GPT-3보다 일반화가 가능성이 높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사용하실 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냥 답만 주고 지금 문제를 주고 답만 하는 예제를 주고 이제 문제를 풀어봤을 때는 수학 문제를 그리 못 풀던 애가 이렇게 풀이 과정을 주고 한번 풀어봐 하면 엄청 잘 풀게 됐다. 50% 성능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논문에서는 이렇게 예제를 풀이 과정을 주지 않고 그냥 차근차근 잘 풀어봐 이렇게 한마디만 던져도 성능이 17.7%에서 78.7%까지 뛰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GPT-4를 쓸 때 걔한테 친절한 말로 좀 잘 설명해봐, 잘해봐, 또는 전문가처럼 해봐, 아니면 뭐 초등학교 5학년처럼 해봐. 그러면 실제로 초등학교 5학년처럼 말도 하고 전문가처럼 약간 다르게 합니다. 전문가처럼 하라고 하면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초고대 모델이 되면서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없던 능력이 생긴다. 즉 다음 단어를 맞추는 연습만 했는데 얘가 수학 문제도 풀고 추론도 하고 크기는 클수록 막 번역도 하고 막 이상한 이제 우리가 가르치지 않은 것들을 막 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서 많은 학자들이 얘가 자기 혼자 자아를 가르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딥러닝에서 자질 축제했던 것처럼 최종적인 다음 단어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능력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즉 2-3은 했을 때 5를 맞추기 위해서 당연히 2-3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동적으로 신경망에서 그 계산한 능력들이 이 안에 있었는데 작은 신경망에서는 성능이 낮다가 커지면서 어느 순간 성능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것들이. 그래서 마치 발현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발현되지 않고 원래 있던 기능들이 차츰차츰 나타난다. 그래서 약간 공포를 조장하는 이제 구글과 오픈 AI 쪽에서 너는 하지 마라, 우리만 하겠다 하는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젊은 학자들은 이게 대해서 요새 반격을 하고 있고 학문적으로 이제 계속 이제 리포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게 발현이 아니다. 이건 원래 있던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챗GPT가 뭔가 하면 인스턴트 GPT를 이것을 많이 하고 크게 느리고 이 기계가 하던 휴먼 피드백을 엄청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능을 높였는데 이 휴먼 피드백을 너무 많이 해서 케냐에 이걸 작업했던 분들이 약간들 신경쇠약이 걸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데이터를 많이 봐서 신경쇠약이 걸렸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하루 종일 그걸 봤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들은 하루에 한두 번 볼까 말까하기 때문에 신경쇠약이 걸릴 일도 없고 그 이상한 데이터를 받을 리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이상한 데이터를 줘서 평가하기 했기 때문에 신경쇠약이 걸렸고 여러분들은 그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GPT-4는 대형 언어 모델이 이제 경쟁적 환경과 안정성을 이제 문제 때문에 데이터를 오픈하지 않겠다. 처리한 방식대로 오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기들 이외에는 딴 사람들이 만들지 않게 만들었을 때 자기들 계속 얘기하고 있던 신뢰성 문제라든지 인권 침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만 가지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1테라, 1조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20테라, 20조 개의 학습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수학, 그거 못 풀던 수학도 이제 잘 풀게 되었고, 홀루시네이션, 사실성이 아닌 것들을 만들어낸 것도 19% 개선했고, 심지어 인간들이 하는 테스트를 어느 정도 다 성능이 좋게, 특히 뭐 변호사 시험 이런 것도 다 넘어갔다고 하는데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홀루시네이션 문제, 편향성 문제, 종교 성차별, 정보의 실시간 문제, 제어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타겟을 잘 정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들로는 저희 뭐 생각해 본다면 지금 GPT-4가 인간의 신경망의 1% 미만이거든요. 인간 수준의 파라미터를 가진다면 학습 데이터를 엄청 많이 넣는다면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컴퓨팅 파워가 엄청 많이 되기 때문에 아마 더 발전이 돼야 될 거고요. 혹시 그렇게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법은 인간의 피드백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자동화할 필요가 있고 폐선을 제거해야 되고 검색해서 실시간 데이터들과 함께 이제 생성하는 문제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창의적 업무와 정보 처리 업무에 한정돼서 쓸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이나 의료 이쪽에는 이제 EU에서는 이것들을 좀 법제화로 이제 규제하려고 하는 조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성형 AI는 의료나 교육에 쓰는 것을 좀 약간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얼마 안 됐는데 이와 같은 많은 서비스가 있고 실제로 해보시면 어떠한 영감을 주고
연구 주제에서 저희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다 활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 가장 큰 혜택자는 미국이 되겠습니다. 미국이 모든 것을 다 가질 것이다. 불을 다 가질 것이라는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이제 전문가들이 위험합니다. 공부하지 않은 일반인들도 전문가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써보시면 이제 GPT-4를 의료 분야에서 한 의료 의사들이 쓰면 상당히 유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말과 거짓말 아닌 것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일반인이 쓰게 되면 아주 이제 이게 뭐가 지신인지 몰라서 쓰기 어렵지만 전문가가 쓰게 되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 혁신이 왔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다 쓸 거다. 그건 사실이고 앞으로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갭이 줄어들 수도 있다. 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고대 모델은 이제 굉장히 심한데 이거 한 개가 100억씩 드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GPT-3 만들기 위해서 50개 정도 만들었고 이런 것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고 구글도 영어를 이제 내고 그 다음은 타겟은 한국어다. 여기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두 번째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는. 구글의 바드는 약간 챗GPT와 약간 생성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이것은 이제 교육할 때 교육을 이렇게 생성하도록 이제 시킨 것입니다. 저는 오픈 AI 쪽, 챗GPT 쪽이 훨씬 더 마음에 들고 있습니다. 이게 표현 방법들이. 그리고 이제 구글과 오픈 AI 쪽 대응하기 위해서 메타에서 난무하는 것을 공개했고 이것 때문에 오픈 소스로 누구나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픈 AI 이제 오늘 대표가 왔죠. 한국에 와서 핵폭탄이다. 함부로 개발하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이유는 이런 추적을 하지 마라.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 좀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하고 일반인들이 만들지 마라. 만들게 되면 신뢰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경고를 하고 사다리 그릇차기라고 하고 있죠. 자기들이 이제 올라갔으니까 너는 올라오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쪽에서 만들어 보면 13빌리언으로 챗GPT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이 평가 방법은 GPT-4 보고 두 개 문장을 주고 누가 낫냐고 이제 챗GPT가 평가한 거랑 오픈소스 쪽에서 만든 거랑 비교해 보라고 하면 챗GPT가 4가 비교를 합니다. 이게 나아요, 저게 나아요. 비교했을 때 97%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실제 사람이 평가해 보면 20-30% 수준입니다. 돈 많이 들인 것이 더 성능이 좋습니다. 아직까지. 예, 이 경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GPT-4를 만든다고 하고 있고 구글은 제미니를 만든다고 메타 AI도 2조 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가진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도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만들겠다고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GPT-3, 챗GPT 말고 GPT-3를 세 번째로 개발한 나라입니다. 중국에 이어서. 그래서 EU처럼 수요자 관점이 아니라 공급자 관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야에서는 3대 강국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규제만 하게 되면 연구를 못하게 한다면 저희들은 이제 미국의 기술력이 종속될 수 있는 것도 있고 한국 데이터를 영국 쪽에서 구글은 한국 데이터 중요시하겠다고 했지만 오픈 AI 쪽에서는 한국 데이터를 중요시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역차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규제할 때도 법제할 때도 수요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국, 중국은 얘들은 지하에 껴놓고 최고다 그런 생각으로 좀 약간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애트리에서도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만드는 게 장땡이가 아니다.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약간 인간처럼 인간이 사고하는 방식을 가지고 만들자 하는 연구를 작년에 이제 컴피티션에서 애트리 내에서 과제를 따서 이제 저희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제들이 상당히 애트리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큰 모델이 할 수 있는 것을 작은 모델에서 해보자 하는 연구들 하고 있고 사실성 문제라든지 지금 제어성 문제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방법들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초고대 언어가 인간이냐? 인간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 후배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겨우 생성 모델이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올초에 너무 간단한 모델인데 다음 단어 맞추는 모델인데 인간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사실 인간은 더 많은 능력이 있겠죠. 근데 어떤 능력들이 다음 단어를 맞추기 위해서 추론도 하고 우리가 못하는 문제들을 막 해결하고 있습니다. 경의와 두려움의 존재는 맞습니다. 인간의 1% 뇌만 가지고 세포만 가지고도 많은 데이터를 이제 지적인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얘를 인간 뇌 살피듯이 막 쪼개서 보고 있습니다. 인간 뇌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인간과 능력 차이는 많습니다. 인간은 대부분 시각 정보로 90% 이상의 학습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얘는 언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적고, 시각을 이제 학습하기 위해서 챗GPT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아직 불가능합니다. 시각 정보는 3차원이고 너무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고, 시각까지 어우러진다면 정말 무서운 AI가 되겠죠. 그리고 가장 문제는 얘가 의심과 호기심이 없습니다. 나 이거 안 배울래, 나 이거 배우고 싶어,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인간과 다르게 창조주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기계거든요. 학습해 하면 학습을 계속 하거든요. 우리가 학습을 멈추는 겁니다. 지가 학습을 멈추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제어가 가능합니다. 초기에 말했듯이 입력에 대해서 아웃풋만 합니다. 근데 이 아웃풋이 이상한 아웃풋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잘 선별해야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AI는 인간처럼 자아를 가질 수도 없고 선악과를 딸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포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잘 사용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구 보시고 활용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